뭐라고요? 돈을 꺼낼 수 없다고요? 본인 병원비 낸다고 예금 깬다는데 그게 왜 안 돼요? 죄송합니다. 은행에서는 아무리 자녀라도 본인이 아니면 예금을 해지하실 수 없습니다. 금융실명제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그렇습니다. 아버님께서 직접 오셔서 해당 서류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아니,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데 어떻게 은행에 와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의식도 없다고요. 이런 대화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나요? 하지만 이건 상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곳곳의 은행 창구에서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평생 모아온 소중한 돈을 정작 필요한 병원비로 쓸 수 없다면 어떨까요? 정말 난감할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 통장에 있는 예금을 병원비로 꺼낼 쓸 수 없어서 자녀들이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노후에 꼭 필요한 정보를 가져가시고 소중한 지인들에게 공유를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박정숙입니다. 올해 62살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다 출가했고 남편과 둘이 살고 있는데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 취미 생활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운동이나 해볼까 해서 동네 수영장에서 주 3회 아쿠아로빅을 등록했어요. 이 아쿠아로빅이 단순한 운동만은 아니더라고요. 정보의 바다예요. 특히 연배가 비슷한 분도 계시고 저보다 훨씬 어르신들도 계셔서 노후에 꼭 필요한 정보를 앉은 자리에서 알게 됩니다. 이번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 목요일 아침이었어요. 평소처럼 아쿠아로빅을 마치고 우리는 근처 카페에 모였어요. 저랑 정자 씨, 그리고 항상 깍쟁이라고 놀림받는 말숙 씨까지 셋이요. 말숙 씨는 할인 쿠폰 없이는 커피 한 잔도 안 마시는 분이에요. 커피를 마시면서 우리는 평소처럼 수다를 떨었어요. 아들 며느리 얘기, 손자 자랑, 뭐 그런 일상 얘기들이죠. 그때 말숙 씨가 창밖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누군가를 발견했어요. 저기 지나가는 저 여자분 김진수 씨 딸 아닌가? 말숙 씨가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때 말숙 씨가 5년 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해냈어요. 말숙 씨에 따르면 2020년 설날에 김진수 할아버지가 떡국을 드시다가 떡이 목에 걸려 쓰러지셨다고 해요. 구급차 타고 응급실로 가서 심폐소생술로 겨우 살아나셨지만 뇌에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이야기는 그 다음이었어요. 김진수 할아버지의 자녀들이 병원비를 내려고 은행에 쫓아갔는데 통장에 있는 돈을 찾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은행에서는 금융실명제와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본인이 아니면 예금을 인출할 수 없다고 했답니다. 하지만 의식이 없는 김진수 할아버지는 은행에 갈 수가 없었죠. 말숙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내가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까? 생각만 해도 아찔했어요. 여러분도 눈앞이 깜깜하지 않나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눈앞이 환해지실 거예요. 말숙 씨가 이어서 말하길 김진수 할아버지의 딸이 은행에서 펑펑 울면서 사정했다고 해요. 2천만 원이 넘는 예금이 있는데도 찾을 수 없어 발만 동동 굴렀다고 했어요. 그럼 병원비는 어떻게 했대요? 제가 물었죠. 결국 자녀들이 각자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친척들에게 돈을 빌리면서 어떻게든 해결했다고 해요. 안타깝게도 김진수 할아버지는 3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더 황당한 일은 그 후에 벌어졌어요. 김진수 할아버지의 통장이 휴면 계좌가 되었다는 거예요. 1년 이상 거래가 없으니 자동으로 그렇게 된 거죠. 자녀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였어요. 예금을 찾으려면 상속 절차를 밟아야 했는데 그것도 정말 복잡했다고 해요.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서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게다가 자녀들 사이에서도 약간의 갈등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은행이 다 있어요? 평생 모아놓은 돈인데 정작 필요할 때 쓰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법이 이상해서 그렇죠.
국민들이 쉽게 이용하기 편하게 해 놓아야지. 말숙 씨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분개했어요. 그리고 김진수 할아버지의 일이 곧 나의 일이 될 것 같아 속이 쓰렸어요. 대비를 안 해 놓았으니까요. 속 쓰린 이야기를 들은 후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는 자꾸만 내 통장과 예금 증서들이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내가 갑자기 쓰러진다면 어떻게 될까? 남편은 기술적인 일에 약해서 은행 업무는 제가 다 처리했거든요. 아이들은 멀리 살고 그런 생각을 하니 정말 불안해졌어요. 그래서 그날 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금융과 관련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저와 같은 상황이라면 분명히 금융 정보를 찾아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너무 복잡하고 어려웠죠. 정말 중요한 정보인데 찾아봐도 잘 알 수가 없었어요. 예금 통장을 만들 때 은행에서 김진수 할아버지 같은 상황에 대해 미리 설명해 주면 정말 좋을 텐데 전 전혀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이러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아쿠아로빅에서 만난 분들이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를 해 주셨거든요. 김진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은 후 이틀이 지났어요. 토요일 아침 아쿠아로빅을 마치고 우리는 수영장 근처 분식집에 모였어요. 김진수 할아버지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아서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식집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 말숙 씨가 갑자기 손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더니 우리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주었어요. 말숙 씨는 김진수 할아버지 이야기가 마음에 걸려서 은행에 다니는 손자에게 물어봤다고 했어요. 놀랍게도 요즘은 제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2023년 4월 20일부터 치료비 목적 예외 인출 방안이란 제도가 시행되었다는 거였죠. 이건 모든 은행에 적용되는 공통 규정이라고 했어요. 말숙 씨는 종이에 적힌 내용을 천천히 읽어주며 설명해 주었어요. 예금주가 의식불명인 경우 가족의 요청에 따라 치료 목적 비용으로 병원에 직접 이체할 수 있게 되었대요. 말숙 씨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어요. 예전에는 긴급 수술비만 가능했는데 이제는 달라졌대요. 입원비, 검사비는 물론이고 재활치료비까지 다 포함된대요. 심지어 병원뿐만 아니라 요양병원, 요양원까지 의료기관 범위도 확대됐다니까 정말 다행이지요. 이 말을 듣고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적어도 병원비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는 일은 없겠구나 싶었죠. 하지만 또 다른 것이 궁금했어요. 그런데 의식불명이 아니라 의식은 있지만 움직일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말숙 씨는 그 경우도 손자가 알려줬다고 했어요. 예금주가 의식은 있지만 거동이 불가능하고 가족이 있는 경우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없이도 병원에 직접 이체하는 방식으로 가능하다고 했어요. 가족이 없으면 대리인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내야 한대요. 하지만 일부 은행은 직원이 병원을 직접 방문해서 예금주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후에 지급하는 방법도 있다고 해요. 더 놀라운 것은 예금주가 사망한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거였어요. 가족이 요청하면 상속예금 지급 신청서 없이도 병원비, 장례비를 병원이나 장례식장에 직접 이체할 수 있다고 했어요. 말숙 씨는 금요일에 손자에게 물어보니 토요일에 손자가 바로 정리해서 보내줬다며 자랑했어요. 이런 정보를 들으면서 저는 정말 안심이 됐어요. 아직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치료비 때문에 가족들이 고생하는 일은 줄어들 것 같았거든요. 왜 은행에서는 이런 중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려주지 않는지 의아했어요. 정자 씨는 아마도 물어보지 않으면 알려주기 싫은 거라고, 은행도 예금이 쉽게 빠져나가는 걸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어요. 말숙 씨가 다음 말을 꺼내려는 순간 김정자 씨가 갑자기 말을 가로챘어요. 정자 씨는 평소에도 말숙 씨와 은근히 라이벌 관계였거든요. 서로 정보 자랑하기를 좋아했어요. 정자 씨는 자기도 최근에 알게 된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했어요. 바로 정지용 할아버지에 관한 이야기였죠.
정지용 할아버지는 평소 정자 씨가 자주 마트에서 마주치던 분이었어요. 지난 주말에 마트에서 정지용 할아버지의 부인을 만났는데 할아버지가 최근에 화장실에서 넘어져서 허리를 다쳤다고 해요. 척추에 금이 가서 당분간 움직일 수 없는 상태라고 했어요. 다행히 의식은 멀쩡했지만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했죠. 정지용 할아버지는 평소 은행 업무를 모두 직접 보던 분이었대요.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을 사용하지 않고 항상 직접 은행 창구를 찾아가셨죠. 그런데 갑자기 움직일 수 없게 되자 문제가 생겼어요. 병원비를 내야 하는데 통장에서 돈을 인출할 수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정지용 할아버지 가족은 김진수 할아버지 가족처럼 발을 동동 구르지는 않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정지용 할아버지의 아들이 2023년 4월부터 시행된 치료비 목적 예외 인출 방안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정자 씨의 말에 따르면 정지용 할아버지의 상황은 예금주의 의식은 있으나 거동이 불가능하고 가족이 있는 경우에 해당했어요. 그래서 정지용 할아버지의 아들은 은행에 아버지의 진단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가지고 갔대요. 그리고 병원비 청구서도 함께 제출했죠. 은행에서는 별다른 문제 없이 병원으로 직접 치료비를 이체해 주었다고 해요. 정자 씨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5년 전과는 다르게 김진수 할아버지 가족이 겪은 어려움을 해결할 방법이 생겼고 그 해결 방법을 제가 늦지 않게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렇게 사고가 난 후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미리 대비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말숙 씨는 손자가 더 중요한 정보를 하나 알려줬다며 목을 가다듬었어요. 의식불명이나 거동불능 상태가 되기 전에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였죠. 말숙 씨의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정보가 여러분의 노후를 불안하지 않게 만들 뜻깊은 정보가 될 겁니다. 말숙 씨가 말해준 정보는 금융보호자 등록제도라는 것이었어요. 말숙 씨에 따르면 금융보호자 등록제도는 고령자가 건강할 때 미리 가족이나 지인을 금융보호자로 등록해 두는 제도라고 해요. 그러면 나중에 치매와 같이 본인의 판단, 능력이 떨어졌을 때 금융보호자가 대신 상담을 받거나 간단한 금융 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고 했어요. 특히 말숙 씨가 강조한 부분은 이 제도를 미리 이용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이미 치매 진단을 받거나 의식이 없는 상태가 되면 법적으로 본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손자가 은행에서 일하는 말숙 씨는 이미 금요일에 손자에게 이 제도를 물어보고 바로 처리했다고 해요. 토요일에 손자가 모든 자료를 정리해서 보내주었고 월요일인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도 건강할 때 미리 금융보호자 등록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쓰러지거나 치매 걸리고 나서는 늦어요. 말숙 씨의 말에 우리는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자 씨도 평소와 달리 말숙 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런 중요한 정보는 경쟁할 게 아니라 서로 나눠야 한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럼 어떻게 등록하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말숙 씨는 금융보호자로 등록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다고 했어요. 은행에 가서 금융보호자 지정하러 왔다고 말하면 절차를 안내해 준다고요. 말숙 씨의 손자가 알려준 구체적인 방법은 이랬어요. 먼저 본인이 직접 은행을 방문해야 해요. 대리인이 대신 해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필요한 서류는 크게 3가지예요. 첫째, 본인 신분증이 필요하고, 둘째, 금융보호자로 지정할 사람의 신분증이 필요해요. 셋째, 금융보호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인데, 자녀나 배우자라면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고, 친척이나 지인이라면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대요. 금융보호자는 보통 배우자나 자녀를 지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신뢰할 수 있는 친척이나 지인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단, 너무 많은 사람을 금융보호자로 지정하면 관리가 어려우니
한두 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하더라고요. 금융보호자로 등록하면 어떤 권한이 생기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말숙 씨는 기본적으로 조회 서비스부터 시작한다고 했어요. 계좌 잔액 확인, 거래 내역 조회 같은 것들이죠. 일부 은행에서는 소액 이체 같은 간단한 금융 업무도 가능하게 해준다고 했어요. 물론 각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니 직접 방문해서 상담해보는 게 좋겠다고 덧붙였어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금융보호자로 등록해도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바꿀 수 있대요. 그래서 지금 당장 등록해두고 나중에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이 안심이 됐어요. 모두들 이 정보를 듣고 분주하게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집에 돌아가면 남편과 함께 은행에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죠. 우리 자녀들도 바쁘고 멀리 살고 있어서 내가 무슨 일이 있을 때 남편이 금융 문제로 고생하지 않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브런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오늘 들은 이야기들을 곰곰이 생각했어요. 말숙 씨가 알려준 금융보호자 등록제도와 치료비 목적 예외, 인출 방안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남편에게 오늘 들은 중요한 정보를 말했어요. TV를 보고 있던 남편에게 내일 은행에 같이 갈 것을 제안했죠. 남편이 의아해하자 저는 소파에 앉아 오늘 들은 이야기를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김진수 할아버지가 5년 전에 떡을 먹다가 의식불명이 되어 병원비를 내지 못했던 이야기. 그리고 정지용 할아버지는 최근에 넘어져서 거동이 불편했지만 2023년부터 시행된 제도 덕분에 병원비를 해결할 수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남편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점점 심각한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금융보호자 등록제도에 대해 설명하자 남편도 좋은 생각이라며 내일 당장 은행에 가보자고 했어요. 갑자기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때 서로가 서로의 통장을 관리할 수 있게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안심이 된다고 했죠. 저는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정보를 알려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두 아이 모두 서울에 살고 있어서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이런 중요한 정보는 꼭 공유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저녁 식사 후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평소와 다른 시간에 전화를 해서 딸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봐서 저는 오늘 알게 된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고 싶다고 했어요. 금융보호자 등록제도와 치료비 목적 예외, 인출 방안에 대해 설명하자 딸은 처음에는 신기해하더니 점점 진지하게 듣기 시작했어요. 이런 중요한 정보를 몰랐다며 자기 주변 친구들에게도 알려주겠다고 했죠.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새삼 오늘 하루를 돌아보게 됐어요. 단순한 아쿠아로빅 모임이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얻는 자리가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리고 이 정보가 얼마나 소중한지도요. 돈이라는 건 참 묘한 것 같아요. 평생 모으고 아끼며 살았는데 정작 필요할 때 쓸 수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김진수 할아버지 사례처럼 내 돈이 있어도 쓸 수 없는 상황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은행에 가면 이런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게 더 놀라웠어요. 물어봐야만 알려주거나 아예 모르는 직원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말숙 씨의 손자처럼 은행 내부 사정을 아는 사람의 조언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과 함께 동네 은행을 찾았어요.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큰 소리로 말했죠. 금융보호자 등록하러 왔습니다. 창구 직원이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이런 요청을 자주 받지 않나 봐요. 하지만 곧 안내를 시작했고 남편과 저는 서로를 금융보호자로 등록하는 절차를 밟았어요.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만 있으면 되더라고요. 은행을 나서면서 저는 가벼운 마음이 들었어요. 적어도 이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이 와도 금융 문제로 더 큰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다음 아쿠아로빅 모임에서
말숙 씨와 정자 씨에게 정말 고맙다고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알려준 정보 덕분에 저희 부부는 노후를 좀 더 안심하고 준비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면 미리 준비하시는 게 어떨까요? 건강할 때, 정신이 맑을 때 미리 준비해 두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특히 60세가 넘으셨다면 꼭 금융보호자 등록 제도를 알아보세요. 은행에서는 먼저 알려주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이 먼저 물어보셔야 해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공유 버튼을 눌러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정보를 알려주세요. 모르면 손해보는 세상이니까요. 정보는 나눌수록 더 가치가 있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삶의 지혜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